조선시대 어느 겨울 폭설이 산길을 삼키던 밤 신분을 숨긴 임금이 과부의 초가집에 하룻밤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숨겨온 불에 탄 장부 조각 하나가 사라진 구율미와 조작된 기록, 입막힌 증언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녀는 그 종이를 끝내놓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집을 둘러싼 발소리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문 하나가 열리자 조선의 윗선까지 흔들릴 진실이 움직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폭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사람을 삼키려 했습니다. 눈발이 칼날처럼 얼굴을 핥히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말발굽이 얼어붙은 땅을 헛디딜 때마다 하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리, 이대로 가면 동사합니다. 제발 어디든 피해야 합니다.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내가 앞을 응시했습니다. 눈보라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람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불빛은 없느냐? 연기라도 피어오르는 곳이. 하인 하나가 손을 들어 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희미하게 초가 한 채가 보입니다. 초가집은 산중턱에 웅크린 짐승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담장은 반쯤 무너졌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칼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인지 버려진 집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말에서 내려 문 앞에 섰습니다. 주먹으로 나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눈보라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해코지할 마음은 없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숨을 죽이는 기척만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살금살금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문틈으로 바깥을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빗장이 끼익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문이 손바닥 너비만큼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젊은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빛은 문틈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이 시간에 남정네가 웬일입니까? 그것도 여럿이서.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을 잃었소. 하룻밤만. 처마 밑이라도 빌리겠습니다. 여인의 시선이 사내의 젖은 옷을 훑었습니다. 어깨에 걸친 짐, 말의 안장, 그리고 허리춤 그 짧은 눈길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칼집이었습니다. 무기를 찬 나그네는 믿기 어렵습니다. 나쁜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내가 칼집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칼을 빼는 대신 허리띠째 풀어서 문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러면 되겠소. 믿지 못하겠으면 이건 부인이 맡아두시오. 여인은 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한번 삼킨 뒤 문을 더 열었습니다. 안에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그리고 나는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들도 묻지 마시오. 그 말은 호의가 아니라 계약처럼 들렸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 하나, 낡은 이불, 그리고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만 있었습니다. 사내는 방 한구석에 앉아 젖은 옷을 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삼켰습니다. 자맹을 나왔는데 오늘 밤은 이 집이 내 목숨줄이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문을 닫으며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어. 그 종이는 누가 와도 못 내줍니다. 사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종이?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여인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내의 머릿속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대체 무슨 종이길래 눈보라 속에서도 저리 단단히 입을 다무는 걸까?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과부의 입에서 흘러나온 종이라는 말이 사내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로의 불씨는 꺼질 듯 말 듯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사내 일행이 젖은 옷을 불 앞에
널어 말리는 동안 여인은 방 안쪽에서 아이의 이불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꾸만 기침을 했습니다. 가래가 끓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아이가 많이 아파 보입니다. 의원은 부르지 못하셨습니까? 여인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냥 약초 다려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담담해서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체념한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사내가 품을 뒤적이더니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침에 듣는 약입니다. 아이한테 다려 먹이시면 좀 나을 겁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지만 약을 가지고 다니는 게 궁금했습니다. 나그네가 그런 귀한 약을 왜 갖고 다닙니까? 대체 어디서 오신 분들이시기에? 사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산 길은 험합니다. 목숨값이 비싸서 아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이 너무 단정했습니다. 장터를 떠도는 양반의 말씨도 아니었고 보부상의 말씨도 아니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정확히 골라서 뱉는 궁중 사람들 특유의 말투였습니다. 여인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부엌에서 뚝배기를 들고 왔습니다. 죽이었습니다. 보리알 몇 개가 맑은 물에 동동 떠다니는 얇은 죽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사람 사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사내가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부인, 저희가 어디서 왔는지 한 번도 묻지 않으셨소. 묻지 않는 게 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를 들였소? 무기까지 찬 사내들을. 여인이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 때문입니다. 아이요? 아이가 한밤중에 깨서 울면 이 산속에서는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문 앞에서 쓰러져 죽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도 아이한테는 독입니다. 그래서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칼에 베인 듯한 흉터도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고운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을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사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언제 떠났소? 여인의 눈빛이 순간 닫혔습니다. 죽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질문은 하지 마시오. 누군가가 부인을 쫓고 있다면? 그래서 이 산속에 숨어 사는 거라면? 여인의 손이 화로 쪽으로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불시역 헝겊 아래에 뭔가를 더 깊이 밀어넣는 동작이었습니다. 사내는 그걸 눈치챘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숨긴 물건이 있다. 그리고 그걸 찾는 자도 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밟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럿. 여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왔습니다. 사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누가 온 겁니까? 여인의 대답은 더 낮았습니다.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장부를 태우지 못하게 막는 자들입니다. 발소리가 집을 한 바퀴 빙 돌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문틈이 삐걱거리고 지붕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인은 잠들지 못한 채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만 약속해 주시오. 무엇을? 오늘 밤 여기서 들은 것을 밖에 나가서
함부로 떠들지 마시오. 그게 제 목숨이고 아이 목숨입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여인은 화로 옆에 헝겊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손바닥만 한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모서리는 불에 그슬려 검게 탔고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장 자국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율미 장부입니다. 사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겨울 구휼미라면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줄 쌀 말입니까? 얘 남편이 관아에서 일했습니다. 장부를 적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는 쌀이 창고에 가득 쌓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위에다 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요. 그러자 그날 밤 남편이 끌려갔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영모였습니다. 사내가 숨을 삼켰습니다. 영모라니 장부 적는 하급 관리가 무슨 영모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장부를 위조해서 나라를 속였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었어요. 고문을 해서요. 사흘 밤낮을 때리면 없는 죄도 인정하게 됩니다. 여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남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옥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도둑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이는 역적의 자식이 됐어요.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서. 이 산속으로 숨게 되었어요. 사내가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고울의 도장 위에 더 높은 곳에 결제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인, 이건 고을 하나의 비리가 아닙니다. 압니다. 이 도장은 한양에서 찍힌 겁니다. 조정에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여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게 신기한 겁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이 종이를 제게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이 조각이 살아남으면 조선이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찾는 겁니다, 저를. 그때 아이가 기침을 하며 깼습니다. 눈을 비비며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쁜 사람들 또 와요?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다가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라, 관아에서 나왔다. 사내가 속삭였습니다. 관아가 아닙니다. 저건 사냥꾼입니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오늘 밤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사내가 칼집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인이 맡아두었던 칼을 다시 허리에 찼습니다. 끝나게 두지 않겠소. 그리고 문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짝이 쿵 흔들릴 때마다 여인의 심장도 함께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방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아이가 작게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내가 짧게 명령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라. 문이 열리면 한 번에 끝낸다. 그 말투는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문이 부서졌습니다. 나무 파편이 튀고 눈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두어 명의 사내가 들이닥쳤습니다. 허리에 관아띠를 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관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개의 눈이었습니다. 선두의 선자가 소리쳤습니다. 장부 어딨어? 순순히 내놔. 여인이 아이를 더 세게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없어요, 태웠어요. 다 태웠다고요. 거짓말 마.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남자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사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험한 짓 마라. 침입자가 비웃었습니다.
뭐야, 넌 또 뭔데 과부집에 붙어 있는 건? 어디서 굴러온 건달이야?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을 뽑았습니다. 물러서라 경고는 한 번이다. 침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달 주제에 큰 소리는 칼이 번쩍였습니다. 사내에 검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묘기도 없었고 괴성도 없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한 번의 동작으로 선두의 손목을 꺾고 두 번째 동작으로 뒤따르는 자의 길을 끊었습니다. 침입자들이 우뚝 멈췄습니다.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 검술,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궁중 호위 검술이다. 저건 시장통 검객이 아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내가 몸을 틀 때 옷자락 안에서 무언가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옥패였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작은 옥패는 왕실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침입자 하나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설마 전하! 그 말이 입 밖으로 완전히 나오기 전에 사내가 옥패를 발로 밟아 숨겼습니다. 보고도 모른 척해. 목소리가 낮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본 것을 잊어라. 침입자들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선두의 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릅니다. 윗분이 직접 움직입니다. 과부든 전하든 끝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부서진 문틈으로 눈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안은 채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아니, 대체 누구십니까? 정말로 사내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에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묻지 마시오. 다만 한 가지만 믿으시오. 부인의 억울함을 이 집 안에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으로 사내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약속해요. 엄마 지켜줘요. 사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약속하마. 그런데 그 약속은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눈발 속에서 누군가가 사내의 뒤를 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으로 돌아온 사내는 용포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앉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조회가 열렸습니다. 대신들이 도열한 가운데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겨울 구율비 장부를 다시 조사하라. 순간 대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좌의정이 한 발짝 나섰습니다. 전하, 구율사안은 이미 종결된 건입니다. 지금 다시 들추시면 민심이 동요합니다. 임금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민심이 동요하는 것이 두렵다면 백성이 굶어 죽는 것은 두렵지 않느냐? 대신들의 입이 닫혔습니다. 임금이 의금부 도사를 불렀습니다. 조사하라. 창고에 있어야 할 쌀이 어디로 갔는지, 장부의 숫자가 왜 맞지 않는지 낱낱이 파헤쳐라. 의금부 도사가 난색을 보였습니다. 전하,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장부는 새로 쓰였고 창고는 비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억울한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또 증거가 없으니 덮자는 말이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방해는 예상보다 훨씬 집요했습니다. 증인으로 불린 창고지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고을 수령은 전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문서를 넘기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의금부에 잡혀온 하급관리는 밤새 입을 열지 않다가 아침에 혀를 깨물고 죽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소문이었습니다. 궁 밖으로 이상한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산속 과부 하나 때문에 조정을 흔드신다더라. 역적의 아내를 두둔하시니 조정이 뒤숭숭하지.
임금은 이를 갈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거칠었습니다. 과부가 사는 산길에 낯선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밤마다 누군가가 초가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아이가 밤에 울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또 왔어요 라고. 임금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정면 돌파 대신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다른 고을로 암행어사를 보냈습니다. 같은 겨울, 같은 구율미가 사라진 흔적을 찾게 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암행어사가 돌아왔습니다. 품에서 불에 타다 만 서찰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느 장사치의 창고 뒤편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고을 도장만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더 위에 인장이 선명했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일은 고을 하나로 끝나지 않사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윗선이 누구냐? 바로 밝히면 조정이 반으로 갈립니다. 그날 밤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피가 흐릅니다. 덮으면 백성이 죽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누군가는 쓰러집니다. 새벽녘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금부, 형조, 병조를 동시에 움직여서 돈이 흐른 길, 쌀이 들어간 창고, 결제가 찍힌 곳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금부 도사가 들어와 한마디를 아뢰었습니다. 전하, 장부를 처음 지운 자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만 보이고 실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다. 눈보라가 그친 하늘 아래 더 큰 폭풍이 조정 안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적은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호조 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호조 참판이 시켰습니다. 혼자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호조 참판이 끌려와 전부 불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이 시켰습니다. 임금이 과부의 장부 조각을 던졌습니다. 이걸 지우라 명하고 이걸 가진 자를 역적으로 몰아 죽인 게 누구요? 영의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하, 신은 나라를 위해 백성의 쌀을 훔치고 억울한 사람을 죽인 게 나라를 위한 것이냐?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영의정을 파직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라. 연루된 차 모두 의금부로 끌고 가라. 그날 밤 한양이 뒤집혔습니다. 호조관리 12고을, 수령 8장사치 7이 줄줄이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놈이 없었습니다. 전하, 실무를 총괄한 이만석이 사흘 전 도주했습니다. 북쪽으로 향했다 합니다. 임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금군 최정예를 보내라. 국경을 넘기 전에 반드시 잡아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나흘 뒤 압록강 근처 산골 주막이었습니다. 이만석은 수염을 기르고 행상 차림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강을 건너 청나라로 넘어갈 참이었습니다. 품속에는 조정비리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목숨값으로 쓸 패였습니다. 거기 섰거라. 주막 문을 박차고 열렸습니다. 금군 10명이 칼을 빼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이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여길? 금군 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명이다. 내 놈이 밟은 모든 객주집을 뒤졌다. 도망칠 구멍은 없다. 죽여라. 살려주시오. 내가 아는 게 많소. 조정의 비밀을 다 알고 있소. 전하께서 말씀하셨다. 내 놈의 입은 필요 없다고. 장부가 다 말해준다고. 칼이 번쩍였습니다. 이만석이 쓰러졌습니다. 백성의 쌀을 훔치고 억울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던 손이 마침내 꺾였습니다. 보름 뒤 과부는 다시 아이 손을 잡고 관청 마당에 섰습니다. 박성준의 누명을 벗긴다. 그는 역적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된 충신이었다. 유족에게 가옥과 전답을 하사하고 남편을 죽인 자들은 모두 처형됐음을 알린다. 과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야? 응, 아니야. 아빠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나쁜 사람들은요? 다 벌 받았어. 이제 없어. 아이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과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옥에서 죽던 날부터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홀로 대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만석의 목이 도착했습니다. 연루자 27명 모두 처리됐습니다. 영의정은 사약을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셨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한 쌀은 어찌 됐느냐? 전량회수해서 각 고을 백성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번 겨울엔 굶어 죽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고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밤 그 초가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걸 몰랐을 것이다. 의금부 도사가 물었습니다. 전하, 그 과부에게 따로 하사품을 내리시겠습니까? 임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내렸다. 남편의 명예와 아이의 미래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다. 임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산속 초가집에 기침하던 아이와 이를 악물던 과부가 떠올랐습니다. 약속을 지켰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억울한 자는 누명을 벗었고 죄인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증거를 태우고 증인을 없애고 입을 막아도 어딘가에 흔적은 남습니다. 과부가 목숨 걸고 지킨 종이 한 작처럼. 그리고 세상에는 그 흔적을 끝까지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문을 두드린 임금처럼 민심이 두렵냐, 백성이 죽는 건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던 그 한마디처럼 나쁜 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빛 아래 끌려 나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옳은 일을 하다 쓰러진 사람은 끝내 일어섭니다. 살아서 못 보더라도 이름만은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끝내 이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